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 지금 오늘 보름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싱가포르에서 국제노동기구 총회가 열렸는데 우리 정부하고 노동계 공방이 이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라는 자리 자체가 노동계 그리고 사측 이쪽 정부라든지 네. 이 입장이 팽팽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발표의 자리인데 공교롭게도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ILO에 대해서 이제 국내 화물연대나 또 국제적인 국제운수노련 이런 조직이 진정을 하고 이런 절차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ILO도 서한을 일단 한국 정부에 보냈는데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있는 가운데서 ILO 총회에서 정부와 노동계가 특히 화물연대 쪽 민주노총 쪽이 이제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런 장이 펼쳐진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지금 보였다 이 말이네요. 네, 그리고 대충 논리를 보면 네. 이 정부는 이제 주요 논리가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업무 개시 명령은 할 수 있는 예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고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노조법상의 노조가 아니다 화물연대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존중을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이라면 노조에서는 이게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그게 수준이 전쟁이나 재해라든지 전염병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근데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반박을 하면서 ILO는 원래부터 화물 기사들을 자영 노동자로 보고 있었다. 이런 입장들이 또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죠. ILO가 정부에게 보낸 그 서한 이것도 지금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이 서한의 성격에 대해서 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서한에 보면은 인벤션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네. 이게 직역하면은 개입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에서는 ILO가 개입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게 얼전트가 아니라 그냥 의견 조회 수준이다. 그렇죠. 이렇게 맞서고 조회 있거든요. 수준이다. 사실 예. 확인 조회. 예, 그래서 근데 그 내용 일부가 언론에 살짝 공개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네. 전문은 아직까지 정부에서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보려고 하는. 직접 받아보시려고 합니까? 네, 근데 예. 저보다도 누군가는 빨리 받지 않을까 싶은데 국회의원이 그렇죠. 받거나. 우리 네, 근데 우리 김수민 평론가도 참 이 노동에 관심이 많긴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벌써 아마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전문은 공개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겨레 신문에서 단독 보도한 바로는 이제 이런 구절들은 들어갑니다. 화물 기사가 단체 교섭권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네. 귀 정부가 이 부분에 주목하기 바란다. 또 국제노동기구 감독기구는 평화적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해 형사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네. 이런 구절은 들어가는데 이게 성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이제 넓은 의미의 개입이라고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경고 정도인지 그렇죠. 아니면 주의 정도인지. 예. 예, 그리고 ILO의 그동안의 판단 사례에 대한 요약집 같은 것도 보냈다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소극적으로 판단해 보자면 전체를 다 봐야 알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소극적으로 요 정도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해야 된다. 네. 최소한 이거는 봐라. 예. 선을 넘고 있는지 한번 귀 정부에서 다시 검토를 해보시라. 이 그렇죠. 정도 의미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근데 지금 정부가 업무 개시 불응 화물 기사를 고발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오늘인가요? 철강이나 다른 석유 부분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것도 지금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네, 정부에서 계속 만지고 있는 네. 카드였죠. 그래서 업무 개시 그 명령이 원래는 이제 시멘트 분야에 1차적으로 국한돼 있었는데 계속해서 파업이 풀리지 않으면 이 분야를 확대하겠다. 특히 급하게 생각되는 정유, 네. 철강 이쪽으로 확대하겠다고는 이미 공언을 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변수는 ILO의 개입이 어떻게 정부에서 바라볼 건지 네. 그리고 이미 업무 개시 명령을 한 화물 기사들에 대해서 이제 송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송달을 좀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할지 아니면 한꺼번에 조금 더 넓힐지 이 부분은 좀 계속해서 고민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친윤계 의원들의 모임 국민 공감이에요. 출범식 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인데 무려 71명이나 참석을 했습니다. 거의 의총 같네요. 네, 이게 공부 모임을 표방을 하고 예. 있고 참여하는 의원들도 이거 개파 아니다라고 다들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의미에서 개파가 아니다 싶은 대목이 네. 사실 개파라고 하려면 커도 네.
이 정도 규모가 크면 안 돼. 이 정도 너무 크면 크죠. 뭐 다잖아요. 네. 한 2, 30명이면 네. 개파가 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커도 한 당의 60% 그렇죠. 정도, 예. 네, 6대4 구조로 가던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71명 정도가 참석을 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거꾸로의 의미에서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개파라고 보기가 어려운 뭐 전체 이런 지금 거의 측면도 있는 것 전체에 같습니다. 가까웠기 때문에 네. 자 일단은 눈에 띄었던 게 이선으로 후퇴했다고 알려진 권성동, 장제원 의원 이분들 두 분 모임은 아니지만 출범식에는 또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또 두 의원 또 딜레마죠 여러모로 참석을 했는데 또 여기 회원은 아니고 이거는 의도가 뭐 투명하게 보이는 것은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통령의 의중이 어느 쪽이다라는 해석 혹은 추측 이런 그렇죠. 것들이 굉장히 구구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본인들이 참여를 했을 때 아 이거 개파 모임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회원으로서 가입은 하지 않았는데 근데 또 이렇게 큰 모임이 출범을 하는데 참석조차 안 하는 것은 일단 예절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리고 참석을 안 해도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러고 너무 보니까. 이렇게 역으로 티를 내는 거 아니냐. 왜 또 안 했느냐 이럴 네.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공부 예. 모임은 아닌 거 아니냐. 네네. 그럼 이제 공부 모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참석을 해서 그렇게 발언까지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2주마다 정기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첫 모임에는 100세 철학자 그 연세대의 김영석 교수 강연이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을 강사로 이렇게 고려하고 있던데요. 근데 이게 진지하게 방안으로 거론이 되는지 실제 가능성이 있는지는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 또 일단은 정치권의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고 장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예. 공식 입장은 이렇거든요. 어제 그 얘기를 밝혔어요. 더 네.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도 네. 아 장관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왜 그렇게 자꾸 입에 올리나 네. 뭐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해요. 우리 지금 김수민 네. 평론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네, 얘기를 네. 하면서 고개를 착 어떤거리는데 네. 이걸 좀 화면으로 보여주면 참 좋았을 건데 메소드를 하려면 이 아쉽습니다. 고개를 좀 아쉽습니다. 도리도리 예. 라디오로 되는데. 들으신 분들 아실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예. 근데 또 이게 딜레마인 게 이제 공부 모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아니 법무부 장관 불러서 법무 공부하겠다는데 그렇죠. 그것도 안 되냐 이런 말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네요. 근데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어떻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초청 강연을 바로 연다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연다고 해도 제가 상상해 보건대는 네. 다른 장관들 많이 불러놓고 아하. 앞에 뭐 노동부 장관도 부르고 행안부 장관도 한참 부르고 후에 부를 것이다. 네, 한참 후에 네.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이제 생각할 때. 좋아 자연스러웠어 아. 이렇게 될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이제 좀 오히려 우리 김수민 평론가 지금 계속 얘기를 했지만 71명보다 참석하지 않은 40여 명 이분들이 더 눈에 띄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이 40명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네. 게 비주류 쪽은 오히려 똘똘 뭉치고 주류가 그렇죠. 분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때 이용호 의원이 표를 많이 얻었던 많이 것도 받았습니다. 친윤 일부 더하기 비주류가 예. 결합해가지고 그런 파란을 일으켰던 네.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40명이 이럴 수는 있어요. 이 40명이 어떤 대표를 민다고 했을 때 이들이 미는 사람이 대표는 안 될지라도 누군가를 떨어뜨릴 수는 그렇죠. 있다거나 예, 그리고 이들이 처음부터 추천한 후보는 아닐지라도 막판에 이들이 지지를 해줘야 된다거나 이럴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권에 가끔씩 있는 부재하는 자의 존재감 이것을 또 드러냈다고 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지금 국정조사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안 오늘 국회 보고한 다음에 내일 본회의 부결하겠다, 표결 붙이겠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이 이 문제로 이제 고민을 해온 것은 좀 며칠이 됐죠. 네. 예산안이라든지 국정조사 다 연계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위를 어떻게 할 거냐, 해임 건의안으로 할 거냐, 탄핵 소추안을 할 거냐 이런 고민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원내 지도부에 일임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네. 잡아놓은 다음에 뭐 최근에 계속 흘러나왔던 계획대로 1차적으로는 해임 건의안부터 발의를 한다. 이렇게 일단 가닥을 잡고 국회에 이걸 보고를 하면 사실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본회의로 넘겨서 일단 표결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할 때는 그때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정치적 셈법으로 봐야 됩니까? 네, 탄핵 소추 추진이 부담스러운 것은 일단 탄핵이라고 했을 때는 강제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직무정지는 곧바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게 되는데 판단을 만약에 기각이 되면 역풍이 더 거세어질 수 있죠.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고려를 해서 해임 건의안으로 수위를 낮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사추로 올리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그럼 처음부터 차라리 탄핵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민주당은 일단은 해임 건의안을 하고 나서 무조건 2단계로 탄핵이 나온다기보다는 그것도 한번 두고 보고 판단할 가능성도 그래 있다. 보이죠, 사실 보면. 네. 아니면은 해임 건의안 자체가 목적인데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압력을 가기 위해서 다음 카드는 탄핵이 나올 수 있다. 이거를 전략적으로 붙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민주당이 실제로 어떤 길을 갈지는 또 며칠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세한 민주당 입장 잠시 후 3부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과 스튜디오에 직접 이 얘기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참사 바로 다음 날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그 회의에서 압사라는 단어 쓰지 말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것을 처음 제기한 것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인데요. 네. 참사 당시에 보건복지부, 소방청, 소방본부 이 관계자들이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압사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고 이 메시지를 보면 보건복지부의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이 오늘 대통령 주재 회의 결과 이태원 압사 사건을 압사 제외하시고 이태원 사고로 요청드려요라는 글을 올리고 한 관계자가 변경하겠다라고 답을 하고 또 이 박 정책관이 감사해요 이런 메시지를 남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주장을 했는데 또 몇 시간 전에 KBS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긴급을 소집한 중대본 회의가 있습니다. 참사 이튿날에 이 자리에서 압사라는 단어를 빼기로 결정했다. KBS가 확인했다. 뭐 이런 보도를 또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단은 사실로 굳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이게 만약 지금 사실이라면 지금 얘기처럼 이 정부가 참사의 대응보다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얘기도 있잖아요. 뭐 보고서라든지 용어 사용이라든지 결국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이게 맥락을 좀 전체적으로 일단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압사를 제외한다고 했을 때 압사라고 하는 사건의 진상을 가릴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그건 다 아는 사실인데 계속해서 이름에 붙이는 게 마음의 부담이 뭐 국민들 입장에서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빠진 건지 이런 것들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거꾸로 또 얘기를 하면은 이런 명칭에 대해서 혼란이 나오고 또 의심이 나오는 것은 그러면 다른 명칭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실질적으로 대책을 정부가 제대로 강구했었느냐 이 전체적인 부분에 의문이 나오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이제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로서는 성찰을 또 해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죠. 그 참사 당시에 또 경찰이 대통령실에 첫 보고한 시점 이게 대통령실 발표보다 29분이나 빨랐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처음에는 대통령실의 경찰이 0시 5분에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다시 보니까 11시 36분이었다. 그러면 29분이 실제로는 더 빨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당시 상황을 잘못 기록했거나 혹은 뭐 나아가서는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올 수도 있는데 대통령실은 그것은 오해고 이제 대통령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0시 5분이라는 시각은 팩스로 위기관리센터가 상황 보고서를 접수받은 시점이고 구두로 보고를 받은 것은 11시 32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 제대로 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정쟁 때문에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요. 45일이 조사 기간인데 벌써 지금 3분의 1을 허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제대로 진상 규명이 가능합니까? 네, 국정조사가 전체 기간을 줄였죠. 원래 민주당 안에 비해서 줄였는데 줄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착 써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여야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시간을 어느 정도 허비한 건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되도록 빨리 착수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상규명은 사실 뭐 경찰 수사에서도 하고 있고 국정조사의 기능은 진상규명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미래의 대안까지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의원 개별적인 자료 획득이라든지 연구 이런 활동들은 계속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격적인 회의가 열리기 전에 의원들이 얼마나 또 준비를 잘 해놓는가 이것도
만회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 다음은 나이 얘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걸었던 공약 중에 하나가 만 나이 사용인데 네. 이게 내년부터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입법 사항인데 결국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해서 어허. 일단은 가고 있는 분위기고 뭐 본회의까지 통과해서 시행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네. 근데 이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내년이 되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었던 만 나이 사용 이 부분의 이제 공약은 구현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 공약을 오래 안 지키셔가지고 네. 네, 제가 내년부터 해봤자 40대입니다. 네. 만약에 원래 했으면 제가 30대로 39인데. 네, 나이가 30대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네, 그렇게 공교롭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바뀌면 좀 혼란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네 그리고 헷갈려요. 제가 46인지 7인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한국형 세는 나이의 네. 장점은 같은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나이가 같거든요. 같이 가는데. 근데 이제부터는 같은 학년이다라고 해도 생일이 생일 지났냐 안 지났냐. 그렇죠. 이걸로 이제 나이가 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네. 더 주의해야 될 것은 혼란이 있다고 해서 다시 되돌리면 네. 또 혼란이 또 일어날 혼란이 것이다. 되니까.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잘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스쿨존의 초등학생 그 사망 사건 이것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뺑소니 혐의 적용을 놓고 이게 논란 중인데 내용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이 사고가 이제 청담동의 엄북초등학교 후문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네. 이 가해자죠. A 씨가 만취 상태로 지난 2일에 운전을 하다가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학생을 치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아하. 면허 취소 기준이죠. 그 이상으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A 씨가 사고 후에 바로 차에서 내려서 긴급한 그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인근 빌라에 차를 주차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사고 현장으로 또 돌아갔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결국에 법적으로도 쟁점이 생긴 것입니다. 사고 직후에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떴으면 이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 경찰의 입장에 따르면 CCTV 영상을 통해서 이 가해자의 동선을 확인을 했는데 네. 주차를 하고 23m 떨어진 쪽이었다고 해요. 23m. 예, 그래서 43초 만에 현장에 돌아왔다. 아하, 그래서 이거는 참 고의로 뭐 이렇게 현장을 벗어나려는 의도는 약한 것이거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좀 애매하네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사고 현장 바로 옆에 꽃집이 있는데 주인한테 빨리 119에 전화해달라 이런 조치도 취했다고 해서 예, 그래서 이것을 뺑소니가 아닌 것으로 좀 가닥을 잡는 것 같은데 법 쪽에서도 변호사들끼리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해요. 제가 봐도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네. 일단 유족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유족들은 일단은 바로 현장에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네. 이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1분이 안 된 상황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뺑소니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사실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렇죠. 사람 마음이 바뀌는데 1분이 안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뺑소니의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하. 근데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피해자들은 항상 될 그렇게 수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탄원서를 일단 만들어서 동의 서명을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법령을 얘기 좀 해드리면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는 징역 3년 이상이고 뺑소니는 징역 5년 이상이에요. 네. 어린이를 떠나가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유족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